네, 두 번째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특성 끝났잖아요. 진료 보수 지불 방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료 보수 지불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지 않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위별 수가제라고 있어요. 책 보고 계시죠? 행위별 수가제, 행위를 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제도, 수가를 받는 제도 그 얘기예요. 붕대 3번, 주사 2번, 약알 1개, 검사 1번, 후불제라고 나죠. 후불제. 끝나야지 받는 거니까 후불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노력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수가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노력하는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검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요. 과잉 진료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모르니까요. MRI 한번 더 찍어볼게요. 이거 선생님 좀 비싼데 이거 어떻게 꼭 찍어? 저도 웬만하면 찍기 싫은데요. 그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이제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더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의료기술 발전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포괄수가제요. 이거는 반대말이에요. 포괄수가제, 다른 말로 선불제라고 합니다. 이미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진 내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완치를 된다는 목적으로 수술했네요. 그런데 수술하게 되면은 복막염이라고 해서 맹장수술 알고 계시죠? 충수돌기절제술이라고 있어요. 의학용어로 충수절제돌기술을 하려 하는데 그러면 입원 며칠, 그 다음에 약은 얼만큼, 수술은 몇 번, 의료진 몇 명 정도 구성되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평균값을 정해놓고 나서 그 값을 고정해 놓으면은 그 고정된 값 안에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장점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원래는 약을 5번 써야 되는데 한 4번만 써볼까? 그리고 나왔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4번 쓰고 좋아질 걸 5번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원래는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3일 반번 입원 시켜볼까? 3일 입원 시켰는데 완치가 안 돼요. 생각보다. 4일 정도? 완치됐어요. 그럼 일주일보다는 4일이 낫겠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단점은 더 이상의 크게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더딜 수 있다. 장점은 행정처리가 간편하죠.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를 한 만큼 수가를 받아야 되니까 주사바늘 1번, 실 몇 번, 그다음에 입원 일수 얼마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 포괄수가제는 한 방에 50만 원 끝. 그러면은 그런 거 귀찮은 일이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두제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보통 이제 영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담당 주치라고 할게요. 여기 100명의 지역 주민이 있어요. 그럼 한 명당 10,000원씩을 매달 제가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제 월급은 100만 원이겠죠. 그럼 100만 원을 받아요. 어느 경우 아프던 안 아프던 많이 아프던 적게 아프던 그렇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진료를 많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프길 바래요, 안 아프길 바래요? 안 아프길 바라겠죠. 그러면은 치료 기술이 발달될까요? 예방 기술이 발달될까요? 그렇죠. 예방 기술이 발달되겠죠. 그래서 예방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포스터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전화를 한 바퀴 돌린다든지 건강 검진을 간단하게 미리미리 해요. 할머니 손 씻으세요. 손주 보실 때는 눈으로만 보세요. 환절기일 때는 아시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방이 발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뭐냐면요. 막상 환자들이 이게 오다 보니까 쉽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더 큰 병원으로 쉽게 보내버리려고 해요. 후송 조치를 쉽게 한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하죠. 네 번째는 뭐야? 봉급제. 순서대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봉급제. 봉급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봉급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환자를 여러 명 받던 적게 받던 월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환자 하나하나에게 이게 조금 관심을 줄 수 있어요. 자, 부축할 테니까 걸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환자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제가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나중에 원장님한테 어떤 오더를 받겠지만은 웬만하면 그런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월급을 많이 받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월급을 받으려면은 다른 불행한 짓을 해야 돼요. 상급이 뭐 과장에서 부장이 된다든지 부장에서 이사가 돼야지 월급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데 관심을 쏟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강의니까 좀 심한 예문은 좀 가급적 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괄계약제. 총괄계약제는 독일에서 보통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요양기관 제가 이제 말 좀 어렵게 하는데 병원하고요. 병원이에요. 병원하고 공단 측에서 미리 합의를 봐요. 김석환 병원 작년에 10억만큼 청구하셨죠? 이번에도 10억 정도 뻔히 들어갈 테니까 10억 드릴게요. 그러면은 김석환 원장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더 달라고 하고 싶죠. 저희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요. 고가류 정비도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 주세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냐면요. 장점이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냐면 행정처리가 간편해지죠. 행위별 수가제를 하기 위해서 청구했다 뺐다가 삭감당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보통 합니다. 독일. 다시 보시면 오늘 파란색으로도 좀 칠해볼까요?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는 1번의 반대말에 가까워요. 반대말이라고 해도 되나?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는 기술 발전이 되고 행정처리가 복잡한 만큼 어떤 변화가 되게 많은데 여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좀 더딘다. 뭐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을 푸실 거나 책을 보실 때 그런 개념을 보시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한번 볼까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를 적어놓은 것을 지금 여기 프린트물이 있는데 책에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한번 볼까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거 참 무서운 단어만 있어요. 처음에 출생을 했어요. 출생한 아기를 양육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백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늙었어요. 그러다가 장애까지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더 들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다 죽었어. 자, 요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국가가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던 것 중에서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장해주는 의료 보장이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의 유형이 첫 번째는 건강보험. 현금 배상형이 있네요. 두 번째는 현물 급여형이 있죠. 세 번째는 변이형. 말 어려워요. 현금 이제 그 배상형 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을 때 제가 원가를 다 내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 프랑스에서 보통 합니다. 현물 급여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3자 지불 보장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면 병원 측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제도를 현물 급여형이라고 해요. 변형은 뭐냐면요. 이건 과거 우리 2000년 7월 1일 그 전에 조합주의 했을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어떤 병원에 환자가 내원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측에서는 환자 측에서는 병원을 갈 때 무조건 우리나라처럼 아무 병원이라고 간다고 해서 보험급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보험자가 지정해준 병원에 가야지만 보험이 돼요. 말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B, C, D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B하고 C는 가도 돼요. 근데 D는 가면은 보험을 안 해줘. 그런 내용이에요. 왜? 이 보험사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여기를 갔는데 보험급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과 계약 맺은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했었어야겠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변이형이에요. 현재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보건의료 그 앞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재원 조달 방식이 그러니까 개인 자기 본인 부담금, 자선 기부단체를 받을 수도 있고 기업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에 조세는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의 그런 NHS의 방법이 있고 복권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제가 자유방위명은 자유주의 국가가 대부분 선택을 한 것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회보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같이 영연방국가 인터넷 찾아보세요. 영연방국가가 보통 하고요. 사회주의형은 이제 그 사회주의 대표적으로 그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다 평준화돼 있어요. 누군 더 서비스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살려면 다 살고 죽으려면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의료비 상승 요인 보시면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검사를 더 많이 하겠죠. 전문화되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 더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의료 수요, 조금만 아파도 갈 수 있겠다는 구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2차, 3차 조금 더 의료 비용이 발생하겠죠. 일부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것도 이제 아까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질병 구조가 바뀔 때마다 신의료 기술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의료비 상승 요인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별표 치셔야 돼요. 의료비 상승. 의료비 상승에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를 조금 더 정리를 했다 보면 공급량도 감소를 좀 시켜야 되고요. 공급량. 뭐냐면 병원을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환자들은 덜 갈까요? 더 가요. 왜냐하면 공급 유인 수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말로. 그래서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도 있겠지만은 병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조금 더 의료 유인 수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더 돼요. 신기하죠? 보세요. PC방이 하나 있을 게 10개 있으면 같이 망하잖아요. 근데 병원은 좀 덜 해요. 정확하게 하면 잘 된다는 말보다는 이제 좀 덜 망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재원일수를 감축시키는 것도 의료비 상승에 억제책이 들어가고요. 예방의료 발전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험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보험급여 제한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기 본인 부담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원을 더 쉽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정액제든 정률제든 그 방법을 고려할 때는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조금 올려놓을수록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외래 이용을 해라. 2번보다는 고가 의료장비 중복 설치. 그래서 한 의료기관이 큰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면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탁을 의뢰를 해갖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1차 진료에 강화시키는 것은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배우시긴 했는데 한 챕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중보건 강의 중에서 중간쯤 왔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